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지방직 9급 국어 시험 문제 해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죠, 여러분. 직접 보신 분들 많이들 느꼈으리라 보입니다만. 자, 어떻게 나왔죠, 시험 문제가? 비문학 독해가 부상하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비문학 논리적인 글들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는데 몇 문제 나왔죠? 꽤 많이 나왔죠. 9문제나 나왔어요. 그 이전에 작년 21년도는 10문제, 그 전해는 8문제, 한 7, 8, 9, 10, 그 사이를 요즘에 몇 년째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스타일이 이번 22년도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여러분들 비문학에 좀 약한 분들 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보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 스타일이냐면요, 논증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어요. 이게 PSAT, PSAT, 요즘에는 국가직 7급이라든가 아니면은 5급 시험 문제들, 국가고시에서 외무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행정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 몇 개 끼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봐왔던 독해 스타일과 다르니까 어렵다. 실제 성적도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여기 간략하게 써놨는데 22년도 지방직 국어는 이전과 다른 피셋 스타일의 문제가 3문제 정도 더해졌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같이 어려우신 거죠 뭐. 그러나 그 이전에 피셋 문제 스타일 독해 문제의 중심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봐왔던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피셋 준비를 했거나 이랬던 친구들이 와서 국가직 9급 시험을 봤다면은 쉽게 풀었을 문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좀 낯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제가 피셋 강의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섞어서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 이전과 다른 문제 스타일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떨어질 것이고 내년도 시험도 이와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온다라고 생각된다면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될 부분들이 있죠. 자, 어쨌든 22년도 지방직 9급은 새로운 경향을 보이면서 국어가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써 총정리를 해드리죠. 출제 교육을 보게 되면 국문법은 세문항인데요, 품사라든가 우문의 변동이라든가 흔히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안 나왔어요. 국문법은 어휘 중심으로 몇 문제 나왔죠? 2문제 나왔고요. 담화론 부분 나왔고요. 나머지 국문법적인 부분이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국문법 문제가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고생고생해서 공부했던 부분은 많이 안 나왔어요. 골고루 해야 됩니다만. 그 다음에 어문 규정이 2문항 나왔어요. 한글 맞춤법 문제하고 언어 예절.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죠. 어법 관련해서 언어 예절 문제. 그런 게 나왔고, 속담 관용어 한자 이렇게 했는데요. 한자하고 한자 성어하고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나왔던 한자와 비교해 봤을 때도 약간 쉬워요, 이게. 이것도 문제가 별로 안 됐죠. 그런데 비문학 9문항이 문제의 지점으로 다가섰다. 이 안에 논증, 추론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을 해서 어떻게 풀어야지 헷갈렸을 문제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오늘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이 4문제 나왔는데 고전 작품이 2문제, 시가하고 소설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시 소설에서 4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좀 달라진 점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요, 난도가 좀 높아졌어요. 그 이전의 문제 수준에 비해 본다면 조금 어렵게 느꼈을 문제, 난이도가 상위 문제가 5문항이나 나왔습니다.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한 2문제 정도가 더 늘어났죠. 작년에는 한 3문제 정도가 어려운 문제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데 이번엔 5문제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중이 10문제예요. 그 이전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 9문제, 10문제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 정도의 문제가요. 그 다음에 하의 문제가 5문제니까 적어요, 이게. 난도 상의 문제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성적이라고 하는 게 예전엔 90점 넘어야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80점만 넘어도 합격선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는 수험생들이 국어에서 90점 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고요. 이전에 비해서 국어에서 2문제 정도는 합격선이 내려갈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대신 나머지 과목에서 성적을 높였다면 크게 문제 안 됐죠. 우리 제자 중에 하나도 국어 시험 문제 그렇게 썩 잘 보지는 않았지만 평균 92점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떤 친구는 80점 국어를 받았는데 90점이 됐다 하는 친구도 있고 85점 받았다는 친구도 있고요. 어려움이 같이 어렵습니다. 쉬운 친구들은 대단히 쉬웠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번 국어 시험은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우리가 흔히 봐왔던 난도 하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있으시겠습니다 해야 되겠죠. 말씀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시다라는 말은 사람만 주어로요. 할아버지가 계시다, 할머니가 계시다. 말씀은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접 높임에서 얘기를 하죠. 높임법에서 간접 높임을 말해주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신우이에게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호칭어라고 하죠. 자녀들에게는 고모죠. 신우이가요. 자녀들에게는 고모일 수 있지만은 며느리 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가씨, 아기씨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게 호칭어니까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고모 오셨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라고 하는 것 정답 3번 맞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말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는 이렇게 자기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부인이란 표현은 높임 표현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집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1번 문제 난도 하의 문제였어요. 그 다음 문제 2번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요거 예전에 비슷하게 문제 나왔었던 건데요.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재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흡듯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그 다음 어떤 얘기 나와요?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 간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자, 어떤 거? 메밀꽃 필 무렵이죠.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 메밀밭 있는 그곳에서 그 달밤의 풍경을 뭐하고 있는 거죠? 스케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난도 하의 문제였죠. 정답은 1번이었죠.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방법, 글의 진술 방식에서 묘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3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라 했어요. 자, 3번은 난도 중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자,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내용의 일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 풀어나갈 때는 무엇을 먼저 보시고요. 지문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해 두고 지문을 봐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읽어나가면서 자연스러운지 부자연스러운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독보적인 무대 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자의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후발 창작자의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한 3번 내용이 실제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봐야겠네요. 자,
질문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출자는 선행 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에 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대 연출 작업 중에 독보적 창작, 걸러내서는 배타적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흔치 않은데 그와 같은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저작권을 만들어내면은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나와 있죠. 요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방해가 되진 않는다라고 살짝 바꿔버린 거죠. 지문을 보시면 충분히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려 보입니다. 그 다음 4번에 기역 리을에 고쳐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자, 고쳐놓은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겠죠. 기역을 없을로 고친다 했는데요. 자, 없을로 고치는 게 자연스러운가요? 한번 볼까요? 자,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한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말이 안 되겠죠. 없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어떤 그 원형 감옥 스타일이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감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없을로 고친다라고 한 것은 잘 고쳐 쓴 것이고요. 자,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자, 권력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통제하는 거죠. 그럼 다수 그대로 놔둬야 되겠죠. 그런데 다수라고 하지 않고 소수로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2번이 문제를 일으켰죠. 나머지는 익명성, 누구나가 이렇게 고치겠다고 했는데요. 3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동시성이다. 이거 어떻게 확인할까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죠.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했으니까 이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동시성이 아니라 뭐라고? 익명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 요 리을은 누구나가라고 고치라고 되어 있죠.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자,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어요.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특정인만이에요? 아니죠. 누구나가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의 활동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의 어떤 통제 같은 것들을 방어하는 어떤 기제로서 인터넷 같은 것들이 활용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한 글이죠. 자, 독해 문제와도 연결되기도 하죠. 저는 문맥을 보고 어법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퇴고의 문제, 고쳐쓰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난도가 하였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기역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해서 현대시를 제시해서 그 시에 시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시어는 우리는 어떻게 파악해야 된다? 시어의 의미는 문맥적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후의 문맥을 보면은 그 시어의 의미가 결정이 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선택지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기억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화자의 처지와 기억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시어가 서로 상반된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적절한 것을 고라 했잖아요. 자, 기억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심해 산골 영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자, 새는 왜 울고 있습니까? 오리나무 위에서 울고 있는데 심해 산골, 심심산골이죠. 깊은 산골에서 울고 있는데 고개예요. 고개, 영자가 고개를 영자죠.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해서 울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부분은 화자하고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산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확인됩니까?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오늘도 하룻길은 7, 80리,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어 해서 가지 못하는 거죠.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떠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고향에서 떠났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새가 못하고 있는 거, 산을 넘어가고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지만 넘어가지 못하는 신새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상반되는 처지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라고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겠냐면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하는 것이 니은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전후 문맥을 볼까요? 앞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은요.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하루의 길은 7, 80리 7, 80리나 걷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루 종일 걷는 7, 80리 10리가 4km니까요 80리라고 하면은 4, 8, 32, 32km라고 걷네요. 오, 진짜 많이 걸었네요.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해서 돌아서서 60리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자는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떠돌고 있는 거죠. 떠돌다의 다른 표현이 뭐죠? 방랑길. 그래서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어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입니다. 맞는 걸 고라 했으니까요. 그 다음 디귿 불기 불기 다시 불기 삼수갑산에 다시 불기. 자, 귀자가 돌아갈 귀자잖아요. 돌아가지 못하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못한다, 가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해요. 삼수갑산에 다시 돌아가지는 못해요.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15년 정부를 못 잊겠네 했습니다. 여기 삼수갑산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화자가 머물던 곳이고 그 화자가 머물던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5년 정분, 거기에 정분을 맺은 사랑의 감정이든 어떤 정분을 맺은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그 삼수갑산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국지향의식을 강조한다라고 3번에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국지향은 딴 나라잖아요. 딴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지향을 드러낸 겁니까? 그게 아니고 돌아가지 못한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신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잘못된 것이고요. 산에는 오는 들에는 녹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했습니다.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했어요. 자, 당연히 울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시적 화자가 지닌 어떤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데서 느끼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한 거죠. 오리나무 위에 있는 산새가 막 울어대는데 그 우는 모습은 화자의 감정이 바로 반영된 것이라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이라고 할까요? 감상 능력들을 평상시 잘 닦아 놓으신 분들은 이런 문제는 껌이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감상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은 뭡니까? 산포 가는 길, 황석영의 소설이죠.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고요. 기본적인 작품이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냈냐면요.
내용 파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감상이라고 문제를 냈는데 내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누가 나왔고요? 백화도 나오고 영다리도 나오고 그다음 정씨라고 하는 그런 인물도 나오죠. 정씨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인물들이 산길을 눈 내리는 산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거닐다가 이제 헤어지는 장면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자, 요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정씨가 말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영다리가 한 말입니다. 또 정씨가 말합니다. 또 하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레기 신세를 청산해야지.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청산해야 된다. 영다리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자, 역입니다. 우리 전철 다니는 기차가 다니는 역입니다. 그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자, 여기가 정씨가 무슨 얘기했냐면 같이 가라고 했잖아요. 좋은 여자 같으니까 백화하고 같이 살도록 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다리는 능력이 없다. 전 능력이 없어요. 그와 함께, 그녀와 함께 살 능력이 안 돼요.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내용까지만 봐도 답은 확인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군. 이게 잘못된 거죠.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화를 책임지고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 못하겠다. 함께 가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백화와 이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이 잘못된 것을 고라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후 문맥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어요.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고라고 했어요. 자, 가나다라 문단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된다. 제일 먼저 당연히 옳은 걸 고르라고 할 테고요. 지문을 먼저 볼 게 아니라 선택지에 나와 있는 순서를 생각하고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선 1번 보니까요. 1번, 2번이 가로 시작됐고요. 3, 4번이 나로 시작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가로 시작되든 나로 시작되든 둘 다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가를 먼저 볼까요?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자, 가의 부분은 과거 고통을 안겨줬어요. 안겨주던 것이, 그런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 동북아 시대를 열어야 된다.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나라를 볼까요?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100년 전이라면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임진왜란. 임진왜란을 떠올려야 되겠죠. 정유재란이라든가 임진왜란 함께 얘기합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명나라를 치겠다라는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길을 열어달라. 명나라 칠 테니까 길을 열어줘 라고 얘기를 조선에 했는데 조선은 우리는 못한다. 그래. 그래서 싸우게 된 것이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100년 전이니까 임진왜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화기, 그 즈음을 생각해야 되겠죠. 임진왜란이 아니라 개화기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 대륙으로 진출하는 세력은 일본이겠죠. 역시. 그다음에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중국이라든가 그런 세력들.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 일본, 그런 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었던 100년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나고 일제강점기가 되잖아요. 뭐 그런 시기 즈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했으니까 100년 전에 했으니까 딱 언제예요? 2010년도에 쓰인 글이겠네요. 2010년도 즈음에서 1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권을 상실했던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던 시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얘기한 거예요? 순환과 비극의 역사예요. 한반도가 가운데 있으면서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이 한반도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 거죠. 자, 과거 얘기하고 있으면서 고통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가와 나중에 어느 쪽이 먼저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건 고통만 얘기했잖아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 고통이 있었어요. 가는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한반도라는 것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했으니까 나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나를 먼저 해야지 과거를 얘기하고 이제 과거는 이제 바뀌어서 희망의 세계로 바뀌었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를 먼저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를 먼저 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야 되겠고요. 가가 맞는지 라가 맞는지를 확인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가를 읽었으니까 라를 확인해 볼까요? 나 다음에 라가 되는지. 자, 그 아픔은 자, 뭐 얘기했었어요? 일제강점기 얘기했었죠. 나에서. 그 다음에 라에서는 지금 뭐 얘기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분단이 일어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 다음에 라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방으로 머물러 있던 동북아시아가 북미 유럽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라의 내용을 바로 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나라 다음에 다인 거죠. 다를 보면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로 이어지는. 그래서 무엇이 핵심인 거예요? 말하자면 나 다음에 라가 핵심적인 그 순서라는 것을 확인을 했으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아울러서 다 봐야 되고 정확하게 체크하려고 하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 다음에 라인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체크하더라도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난도는 중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단의 순서를 묻는 문제 7번 문제 살펴봤고요. 8번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지금 금방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고 생각되는데요. 난도 하의 문제죠. 정답은 2번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뭐 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뭐 이런 표현들 쓰고 있잖아요. 앞에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금방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요거는 9번 문제 난도가 중입니다. 난도 중의 문제인데요. 문제가 어떻게 했죠? 적절하지 않은 거 고라 했어요.
그래서 A시에는 학교에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뭐 이런 얘기 쭉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4번이 정답인데요.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 발언, 찬반 토론, 전자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의원 선서하고 조례안을 먼저 상징하고 자유 발언을 하고 했는데, 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문제죠. 자, 요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거죠.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의원 선서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서 다음에 자유 발언이에요. 그 다음이 조례안 상정이거든요. 네, 그런 걸 노린 거죠. 정신없는 사람들 걸려들라고요. 의원 선서 다음에 자유 발언이 바로 나오지 않고 조례안 상정이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순서가 잘못되었다 한 것을 확인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10번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1번 가난 나와 있는데요. 갓난에서 온 말이죠.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흙근자거든요. 본래 단어가요. 이렇게 되었어요. 그칠간자 들어있는 겁니다. 갓난이 가난된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니은이 타락된 거죠. 어리다는 어리석다. 한자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썼어요? 어리석을 우자를 썼던 거죠. 어리석다의 뜻에서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바뀐 것이다. 우리 국어 공부할 때면은 시작할 때 맨 먼저 보는 거. 어리석을 우자에서 나이 어릴 유자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국문법이나 이런 문제들은요. 출제됐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대단히 쉬웠던 거죠. 수탈은 어떻게 돼요? 수, 히읗 더하기 달기죠. 그것이 수탁, 히읗이 디귿과 결합되면서 수탁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다. 그 수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거센 소리를 취하는 것은 수탁, 수평아리, 숙해, 숙항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센 소리 나오는 거 9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물론 암도 똑같이 암탁, 암캐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까지 다 맞는 얘기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점잖다는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에 하다가 붙었다. 점잖이 하다? 이거 참 잘못된 거겠죠. 원래 이 점잖다란 말은 젊지 않다거든요. 이 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다는 뜻이었어요. 옛날에 젊다는 어리다의 뜻이었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지 않다. 젊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의젓한 그런 내용 관련됩니다만은 점잖이 하다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젊지 않다에서 비롯된 말이고, 진짜 젊지 않다의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돼서 점잖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인데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어른스럽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젊지 않다, 점잖다 이렇게 해서 비롯된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점잖다는 어떤 뜻이 돼요? 언행이 묵중하고 야하지 아니하다, 품격이 속되지 아니하고 고상하다, 뭐 그런 의미로 고상한 모습을 가리킬 때 우리가 점잖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요거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수업 시간에 주어 들은 내용 가지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어가요, 어휘 문제가 단어의 어떤 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댈 수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낸 거예요. 그 다음 10번, 11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이는 과거에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혐오할 때 혐자가 싫어하다. 싫을 혐이거든요. 여자 여자가 들어가죠. 미워하다. 혐오. 싫을 혐, 미워할 오자. 혐오. 참 싫다. 그런 개념이 혐오죠. 혐오가 존재하긴 했는데 그 말이 이제는 많이 쓰이더라.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다.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 역사,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예전에도 뭔가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 그거 없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는데 요즘에 이 혐오란 말들, 혐오와 관련된 어떤 그 문제 상황들이 폭발하듯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다. 자,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그러니까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요.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 이 말이죠. 자, 그 얘기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그것을 표시하는, 달을 보지 못하고 그걸 표시하는 손가락만 본다. 혐오의 어떤 그 근원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혐오 표현 자체에만 집착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보니까.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런 증상이야. 아파요. 근데 아픈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의 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래요. 그렇죠? 혐오해요. 증오해요. 근데 혐오하고 증오하는 말 잘못했어. 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혐오와 증오를 만들어낸 어떤 배경,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혐오, 증오 표현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것은 선택지 중에서 몇 번? 3번이겠죠. 혐오 현상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해서 내지는 뭐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힘이 약한 어떤 여성에 대한 미움을 같은 거, 혐오 같은 것들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는 이 사회, 현대 사회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혐오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바뀌어야 그런 혐오 표현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문제가 바로 요 11번 문제였습니다. 12번, 기억 리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습니다. 한시가 제시되고 그 번역이 돼 있어서 번역만 보셔도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려했는데요. 기억,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시상 전개를 해 나가는데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한다. 자, 지문을 보겠습니다.
이 멋진 초가 정자 있고, 자, 초가집으로 만든, 초가로 만들어진 정자가 있습니다. 수풀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자, 수풀 사이로 오솔길이 보입니다. 화자는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초가로 만들어진 정자에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에 있고, 정자에서 오솔길이 나 있고, 술 한잔하고, 여기에서 술 한잔하고 있어요. 사람이 있죠. 술 한잔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온갖 꽃 속에서, 자, 여기들은 꽃들이 또 피어 있습니다. 높다랗게 앉아있네.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자연은 변함이 없어요.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있구나. 자, 저 멀리 보니까 집들이 보이나 봐요. 누대가. 그것은 비어있습니다.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했습니다. 화자는 어디 있으면서요, 초가 정자에 앉아 있으면서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들을 산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물이라든가 꽃 같은 것들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 어떤 흐름을 전개하는 매개 공간이 어디라는 건 맞아요. 초가 정자라는 것은 맞겠네요.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시간적 흐름에 따른 했죠. 이거 아니죠.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어떤 대상들,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묘사적으로 그려내면서 시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봐야 되겠죠. 화자가 술을 마시면서 지켜본 공간적인 거죠. 공간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적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 눈에 보이는 세계를 순서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이게 어느 부분에서 초연이에요? 높다랗게 앉아있네. 초연한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초연한 자세를 보여줬다. 그렇듯 하잖아요. 그 다음, 이것은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 자, 왜 쇠락했죠? 하나같이 비어있잖아요. 누대가. 그래서 쇠락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머물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인 누대가 비어있습니다. 쇠락해졌어요. 뭐와 대비됩니까?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변함이 없는 자연. 그러나 인간사는 무상하게, 덧없이 쇠락하고 언젠가는 죽고 뭐 그렇게 하는 인간사죠. 그 다음에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봄바람 때문에 꽃을 흔들어대는 거죠. 그런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쓴 한시죠. 자, 그렇게 해서 정답 체크할 수 있고요. 13번은요. 밑줄 친 단어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라 했어요. 자, 선생님께서는 슬하에 했는데요. 슬자가 무슨 슬이냐면 무릎 슬자예요. 고기 육부수 들어있는 거죠. 무릎 슬. 그러니까 무릎 아래란 말이죠. 무릎 아래. 그래서 사람의 몸 중 무릎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답이 될 수 없죠. 그런 수완이 좋아서 할 때 숫자 당연히 손숫자겠죠. 수완이 좋아서. 완자는 팔완자입니다. 팔완자. 수완. 손과 팔. 손 같은 걸 잘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단이 발족했다. 당연히 필발자에다가 발족자 쓰겠죠. 발족. 발을 내딛는 거죠.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된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함을 뜻하는 말이 발족입니다. 근데 각축이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뿔각자 들어있거든요. 축자는 쫓을 축자예요. 각축전이라고 하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게 우두머리, 첫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각축이거든요. 여기는 뿔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몸이라 했잖아요. 뿔각자는 사람이 몸이 아니잖아요. 뿔은. 사람에게는 뿔이 없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거 걸려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아무거나 답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해 문제였죠. 그 다음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려했습니다. 자, 개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영봉 황월과 수기를 잡아 행군해 별국의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해져 온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개월의 위험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문에 대령했다. 이때 개월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보국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얘를 갖춰보아라. 개월 무섭네요. 홍개월전이라는 소설이죠. 대단히 적극적이고 강한 여성의 모습. 이걸 무슨 소설이라면 여걸소설 또는 여성 영웅소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영웅적인 어떤 그 여성이 등장하여서 박시연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잖아요. 자, 그 다음은 장기전이에요. 장기 얘기보다는 중심은 까투리 얘기죠. 까투리의 빛을 그렸습니다. 장기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까투리 홀로 경황 없이 물러서니 장기란 놈 거덕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지 12장목 펼쳐들고 꾸벅꾸벅 고개 주어 조춤조춤 들어가서 바늘 같은 혀뿌리로 드립다 콱 찍으니 두고패 둥그레지며. 그러니까 아내죠. 부인인 누가 까투리가 장기 보고 장기는 숙공이고 까투리는 암공이잖아요. 암공이 숙공 보고 그거 뭐 콩 먹지 말라고, 제발 먹지 말라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아니다. 나는 꿈 꿨는데 되게 좋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독극물이 묻어 있는 거죠. 그 콩을 먹어서 장기가 죽습니다. 그렇다고 까투리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별 도리가 없죠.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개지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패가 망신한다. 꺼투리 거덩 벌짝 쉬면 상하평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놓고 당굴당굴 뒹굴면서 가슴치고 일어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 했는데요. 붕자가 멘붕할 때 붕괴하다 할 때 붕이에요. 붕성은 뭐냐면은 결국엔 뭐 얘기해요? 천붕이라고 표현하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애통하는 것, 통곡하는 것이 극진하니 아홉 아들 12딸과 친구퍼님들도 불상타 은운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공산 낭망천의 울음소리뿐이로다. 자, 그래서 기억 등장하고 있는 개월과 까투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가장 적절한 거 고라 했거든요. 정답은 3번. 기억의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데 적극적. 개월은 적극적인 모습 보였고 그에 비해서 까투리는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자, 15번 미술첸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을 고려했습니다. 이거 쉬웠죠? 되뇌다가 기본이니까 이 빠져야 돼요. 골목을 헤매다죠? 이 빠져야 돼요. 목이 매다죠? 이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라고 하는 형태가 접사로 비동접사나 사동접사 같은 걸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잘못 써버리는 경우 되뇌다, 헤매다, 매다, 목이 매다. 손가락이 끼다는 끼다라고 줄였을 수도 있어요. 당하는 거죠. 피동접사 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들어간 것이 맞는 것을 고르는 얘기가 됐죠. 정답은 4번이죠. 미술시험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걸 고르라 했어요. 자, 저는 문맥보라고 그랬죠. 저는 문맥 보고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봐요. 자, 우리 시대 영어로 소방관이 있다. 소방관 했어요. 소방관은 뭐 있어요? 여기 부수가 보니까 물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청소하다, 쓸어버리다 할 때 쓸어버린 소자거든요. 방은 막을 방자잖아요. 소방, 관리관자죠. 과학자, 놈자자 쓰고 있죠. 연구원, 궁구할 구자 들어가겠죠. 관련자에도 궁구할 구자, 수요, 사람을 때 공무원 할 때 요 원자잖아요.
변호사 할 때는 변호까지는 맞았어요. 이게 말 잘할 변자에다가 보호할 호자거든요. 근데 사자가 일사자니까 이거 안 되죠. 자, 변호사는 무슨 사자 써야 돼요? 선비사자를 써야 되겠죠. 의사라고 할 때는 무슨 사자 써야죠? 스승사자예요. 의사는 스승사. 그다음에 변호사 할 때는 선비사자를 쓰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해설지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더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의사, 강사는 어떻게 되죠? 유명 강사 이렇게 할 때, 학원 강사 이렇게 할 때는 스승사자를 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학 강사 이렇게 표현할 때, 강연회 같은 데서 강연하는 분은 스승사자 쓰는 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대학 강사라든가 이런 쓸 때는 선비사자를 그냥 쓰죠. 그 정도입니다.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라고 했습니다. 자, 17번의 문제는 내용 파악하는 문제였죠. 내용 파악의 문제. 자, 지금은 쭉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3번이죠. 요 얘기는 떨어져 있거든요. 예술가들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 학문 언어에 대한 재평가? 자, 헛소리죠. 자, 마지막 지점 보시면은 인간에 대한, 자, 이 부분이죠.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고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고대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부분이었죠. 중세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 학문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다. 이 내용하고 뒤섞어 놓고 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었고요.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해집는다. 아주 감동적인 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촌철살인입니다.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의미로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남의 약점을 찌르는 거, 이런 것들도 촌철살인이란 말 씁니다. 1번은 교원영세, 교묘한 말로 남을 속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가담항설해서 길거리에 떠도는 이야기를 뜻하는 말이죠. 자, 요 형태의 한자성어들은 자주 봐왔던 한자성어죠. 지문의 내용과 연결해서 답을 하는 그런 한자성어인데요. 한자성어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었죠. 그 다음에 19번하고 20번이 이번에 많이 까다로워서 걸려들었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부분이에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했거든요. 자, 과학이라면 뭐라고? 유의미한 문장. 이렇게 됐어요. 자, 거기에 사용되는 문장은 과학일 경우에는 유의미한 문장이 있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자, 유의미한 문장은 무엇을 통해서? 검증 원리에 의해서. 자, 요걸요, 가언상논법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가정하는 거죠. P이면 Q이다. 이런 형태입니다. 과학적인 것이라면은 유의미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유의미한 것으로. 그 문장은 유의미한 것이다. 자, 요것에 대우를 이루는 게 있어요. 대우. 대우라는 것은 이것도 진리입니다. P이면 Q이다. 그 다음 전개될 때 어떤 거? not Q, not P 형태가 됩니다. not Q이면 not P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런 얘기 했던 기억나죠?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자, 그게 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떨까요? 그 다음 전개되는 게.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뭡니까? 땅이 젖지 않았다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에 정답이 되고 있는 것은
1번인데요.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문장이 부정되면서 낙큐가 되고 요게요. 그 다음에 나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한 문장이 의미가 있는 문장이 되겠죠. 유의미가 아니라 무의미한 문장이 되겠죠.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대우명제 형태가 되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었죠. 나머지도 좀 헷갈리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은 많이 유의미하다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이건 거짓이죠. 왜 거짓이 될까요? 과학이 되려면은 유의미한 문장이어야 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과학의 문장들만 유의미하다? 이건 잘못된 거죠. 유의미한 것. 그러니까 P면 Q라고 P면 Q인데 Q면 P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Q면 P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비가 내리면 땅이 젖는다. 땅이 내리면 비가 내린 것이다. 맞나요? 땅이 젖었다면 비가 내린 것이다. 맞나요? 땅이 젖은 이유가 무엇일 수도 있잖아요. 눈이 내려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진 표현은 항상 참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2번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고요.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했는데 아직까지란 말을 여기 붙여놨어요. 아직까지.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이 경험을 해봐서 경험을 해봤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문장인지 무의미한 건지 유의미한 건지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4번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했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이 부분이죠.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 윗부분인가요? 이 부분이네요.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했거든요. 참이거나 거짓을 검증하는 거예요. 거짓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했거든요. 거짓인 문장도 참인 문장도 거짓인 문장도 그렇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명제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P면 Q이다. 낙Q이면 낙P이다. 이런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논증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건데요. 낯설었던 친구들이 있겠죠. 마지막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했어요. 요거는 뭐와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냐면요. 자,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나아가 컴퓨터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 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 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의 속성 등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자,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해놓고요.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정론적 법칙 얘기하고 있어요. 자, 컴퓨터는 무엇에 결정론적이라고 했어요. 결정론적 법칙에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를 P면 Q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결정적이 있어요. 컴퓨터는 어떤 무엇에 의해서 자유의지에서 난 이렇게 생각해 이 순간은 이렇게 봐야 되겠고 이 순간 새로운 순간에 하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그런 결정만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결정론적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했습니다. 결정론적 법칙을 갖고 있으면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낮자유의지죠.
자유의지는 없어요. 자유의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 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갖고 있는 Q이면 결정론적 법칙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은 PQR, R이라고 적어볼까요? 이게 Q라면 이건 R이겠죠. 자, Q이면은 R입니다. R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결정론적 법칙이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는 없음은 당연하다. 자, 도덕적 의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는데 도덕적 의무는 있을 수가 없다 했어요. PQRS. 의무도 없죠. 도덕적 의무.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의무도 없어요. 자, 이래서 이 보기 중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파악하는 문제로 등장을 한 거죠. 자, 기억.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P면 Q이고 Q이면 R이고 R이면 S거든요. 이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달리 표현하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도 돼요? P면 S다, Q이면 S다, P면 R이다, 이런 표현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 부분은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했거든요. 이건 R이었죠? R이에요.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R이면 S다. 맞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죠. 기억은 참이에요. 도덕적 의무로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결정론적 법칙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Q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덕적 의무를 뭡니까?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S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Q이면은 S거든요. 자, 이거를 대우명제, 조금 전에 봤던 대우명제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해요? not S면은 not Q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면 반드시 어떻다는 거예요? 결정론적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니은도 참이 됩니다. 대우명제가 돼서 참이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정론적 법칙에 요 하나가 더 들어가 본다면 뭐가 있어요? 결정론적 법칙 부분은 하나의 선택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 당연히 자유의지를 갖지 않죠. 그게 결정론적 법칙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이 4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논증의 과정에서 풀어야 될 문제를 2개 제시하고 앞에서 한두 개 정도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에 걸려들 공산이 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까지 해결이 되는 친구들은 요 국어 때문에 합격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친구들은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고요. 인생은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22년도 지방직 국어 문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을 유형의 문제 2-3개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체크를 할 수 있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23년도 내년도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되죠. 이번에 붙으면 좋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논리 논증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국가직 지방직을 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합격할 때까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다. 뭐 흔히 알고 있죠. 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고 시험 볼 때까지는 합격할 때까지는 합격 통지서 받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 9급 2022년도 국어 해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